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자, 여기 뇌 그림이 예쁘게 보이죠? 이렇게 뇌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 뇌가 제대로 작용을 못할 때 또 그 신경 운동 계통에 따라서 뇌 사지가 비틀리고 힘들 때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신체적 장애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요. 뇌병변 장애의 특성은 신체적, 또 지능적, 행동적,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신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대개 언어 장애가 나타나. 뇌병변 장애는 말이 막 이렇게 몸이 뒤틀리기 때문에 언어가 새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능적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뇌병변 장애가 지능이 낮다라고 판단하시면 큰 오류예요. 뇌병변을 갖고 있어도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적으로는 뇌가 운동 기능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심리적으로 보면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열등감이나 불안, 공격성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비현실적인 요소가 자아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병변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뇌병변 장애 판정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판정은 장애 진단 기관 및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야 돼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나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진료 기록 등의 확인을 살펴보는데요. 자, 이런 확인을 볼 때 장애 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 기록 등으로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게 해서 뇌병변 장애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모든 요소가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뇌병변 장애 판단 어떤 시기를 보면은요. 이게 뇌병변 장애를 진단을 받았어도 또 몇 년에 한 번씩 재판단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또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모두 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뇌졸중과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 이럴 때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또 경과를 했다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나중에라도 재진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 있고요. 또 식물인간 또 장기간의 의식이 또 소실이 된 경우 발병 후 6개월이 경과되면은 장애 진단할 수 있고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수술 또는 치료 가능성,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장애 진단을 처치 후 유보해야 하는데 이때 1년 이내에 국내 어떤 여건 또는 장애의 건강 상태에 인해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하지만 꼭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정을 받는 시기는 등급은 뇌병변 장애 등급은 1급에서 6급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장애 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거예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2년 이내에 어떤 그 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 장애 판정을 유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래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장애의 재판정이라든가 이런 장애 등급이 점차 폐지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뇌병변 장애 이제 인식 개선 시간이 돌아왔어요. 장애 인식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 그럼 뇌병변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첫 번째, 어떤 휠체어 사용자와 이야기할 때는 눈높이를 갖게 해줘야 돼요. 휠체어가 낮아서 앉아 있는데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분이 키가 작을 경우도 있고 키가 크다라고 해도 내가 서 있으면 고개를 높이 들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목이 많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게 앉아서 대화를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휠체어에 기대거나 밀지 말고 항상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줘야 돼요. 휠체어를 내가 밀고 싶다 그래서 막 미는 게 아니라 제가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밀어 드려도 될까요?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음료를 옮겨다 드릴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편하게 물어봐 주면은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아주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분 중에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한 분들도 계세요.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은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분 스스로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어봐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휠체어에 앉은 뇌병변 장애의 머리를 토닥거리지 말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귀엽다라고 해서 청소년들, 어린 친구들 휠체어 앉아있다라고 해서 머리를 토닥토닥 한다거나 귀엽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 그게 습관화되면은 예쁜 아가씨를 보거나 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례예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칭찬을 하는 게 좋아요. 오늘 옷이 참 멋있습니다. 아니면 와 오늘 헤어스타일이 정말 멋진걸 하면서 칭찬을 해주면은 그 친구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거, 또 이 친구들에게 앉아서 눈높이를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뇌병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는 약속을 정할 때 교통수단 확보 시간, 접근성, 화장실, 편의시설을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거나 함께 행사를 진행할 때는 이분들의 편의시설이 문제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길에서라도 혹시 뇌병변 장애인을 만났을 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그분이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안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분들이 스스로 집에서 거리를 나올 때 충분히 알아보고 아마 나올 거예요. 행사할 때, 그럴 때 배려하는 마음으로 알아봐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또 다섯 번째는 딱딱하고 팔걸이는 의자 종류를 비치해 주는 거예요. 푹신푹신하고 이런 것들이 좋겠지라고 해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분들이 팔걸이는 딱딱한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있으면 몸이 뒤틀릴 때 훨씬 더 부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팔걸이 없는 것을 비치하는 것보다는 딱딱한 팔걸이가 있는 그런 의자를 비치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음료수를 권할 때 얼만큼 채울지 물어본 후에 빨대를